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역량 모델링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직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공통과 리더십은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그 산인공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시라는 그런 단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역량 모델링은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공통, 리더십, 직무 역량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역량 정의를 이렇게 본다면은 공통 역량은 그냥 말 그대로 옆에 있는 것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은요,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량이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을 NCS로 도출을 할 때에는 기업의 인재상 또는 기업의 핵심 가치 또는 그 CEO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그 가치를 갖고 사업을 하는지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업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이제 묻게 되면은 인터뷰만으로도 사실은 공통 역량은 충분히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은 말 그대로 직무에서 우리가 NCS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 분석을 할 때에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고요. 그리고 리더십 역량은 계층별로 이제 뭐 사원, 임원, 대리, 뭐 이렇게 실무자, 중간 관리자, 임원 이렇듯이 계층별로 필요한 직급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조직 관리 역량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공통 역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때에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기업의 인재상을 작성해가지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직무 역량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육 쪽에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리더십 역량은 교육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교육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리더를 세울 때에 그런 승급 기준 같은 경우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NCS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뭐 대외적인 환경도 있고 내부적인 환경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공통 그런 그 직무 기술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과 리더십과 직무 역량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마 이제 장전을 하시다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경계선을 긋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직무 역량하고 공통 역량이 같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랑 공통 역량이랑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 역량이라든지 공통 역량 또는 팀장 직무 역량과 또 팀장의 리더십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어떠한 기준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호하게 되면은 분명 우리는 나눠서 했는데 그러한 경계들이 굉장히 모호해서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컨설턴트가 약간 막힐 수도 있는데 컨설팅 진행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러한 기준을 갖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NCS 컨설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역량 모델링을 도출하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저는 이렇게 사실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역량 모델링 이제 그 역량 체계 수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NCS 컨설팅 프로세스랑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러한 것들 역량 모델링을 도출하기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업 분석과 뭐 내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외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직무에 그런 이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량 모델링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 전체가 역량 모델링만 할 수 없고 사실 역량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바탕이 돼야 사실은 역량 모델링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역량 모델링하고 NCS 컨설팅 체계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작년에 기획할 때에는 기업 분석을 할 때 아까 그 설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기업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는 그걸 강사님 글자 좀 주셨어요.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 글자가 네. 네, 풀은 네. 곤란하시더라도 좀 글자는 보일 수 있도록 네. 화면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예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이 자료는 제가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지금은 조금 안 보이시더라도 설명만 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산인공에서 전체적인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ISC에도 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많아요. 그 길기 때문에 이제 설문을 2번 하는 입장에서는 그 가급적 설문에 일단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짧고 간결하고 또 그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길어서 저는 제가 만든 그런 설문 문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전략과 문화, 기업의 전략, 문화, 그리고 인사 제도, 직무 관련해서 항목별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관식 질문을 통해서 역량 모델링을 뒤로 빼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는 여기에서 기업 분석에 대한 설문을 한번 진행을 하고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공통과 리더십 역량과 직무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을 다시 한번 돌리려고 했는데 기업의 현황상 2번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한 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 공통과 리더십 역량을 이 첫 번째 기업 분석 역량이랑 합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글씨가 안 보이시더라도 네, 이렇게 보시면요. 전략, 문화, 그리고 제도, 직무에 대해서 물었고 주관식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 이것들을 참여하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 NCS 컨설팅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묻고 주관식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 역량을 도출을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가지 안을 이 내용도 공유를 해드리겠지만은 퀸 모델하고 직업 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도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리더십 역량을 구글 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그대로 보여지진 않지만 구글 폼에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앞에 뭐 전략에 대한 것들, 객관식 문항들을 쫙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5점 척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십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역량을 22개 정도의 리더십 역량을 도출을 해서 역량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뭐 나의 리더가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뭐 임원이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지금 내 직급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리더십 역량을 묻는다고 하게 되면은 약간은 그런 바람도 있을 수 있고 기대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좀
부정적인 게 깔려서 일단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게 필요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본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러한 게 필요하더라. 조금은 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해당하는 것들 3개에서 여기는 지금 이 기업은 3개를 선정하라고 했지만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를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이제 공통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보고서에 어떻게 담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공통 역량에 대한 정보 수집을 먼저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인재상 CEO의 그런 가치관, 미션, 비전,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이제 공통 역량의 풀을 만드는 거고 결정은 이제 그 CEO와 또는 임원분들과 같이 이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공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이렇게 해서 공통 역량 풀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자료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기업이 이제 열정, 자기 개발, 소통 이러한 그런 이제 인재상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설문에서 이제 어, 우리 그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라고 이거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급적이면은 50% 이상 60%에서 한 70% 정도 전 직원의 그 정도가 참여를 해야 사실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70% 이상이 참여를 해서 얻었던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대표가 생각하는 인재상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 플러스 조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점을 찾아주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경영진이랑 검토를 해서 주인의식과 책임감 이렇게 2개를 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정의라든지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역량 모델링 결과의 역량 사전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역량인데요. 2가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어요. 리더십 역량의 퀸 모델, 그러니까 리더십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리더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이제 조직 관리, 환경에 대한 관리, 등등등 그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연구한 것 중에서 퀸 모델을 갖다가 쓰는 게 굉장히 일반 역량 모델링을 연구할 때도 많이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갖다가 썼고요. 또 이제 그 직업 기초 능력에서도 사실 이것들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서 2가지를 제가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역량하고 NCS 직업 기초 능력이잖아요. 역량과 능력이 다르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엄밀히 말하면 능력이 역량보다 큰 개념, 그러니까 역량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고성과자들의 행동을 파악해서 KSA를 도출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역량인데 행동으로 도출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역량이라고 하는 거고 능력은 잠재적인 능력 플러스 실천 능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큰 개념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에서 잠재 능력을 빼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뺀다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량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제 샘플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 모델 퀸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2가지 역량이 도출이 됐는데 여기 지금 진짜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조금 키워보면은요. 설문을 돌렸더니 실무자를 저는 사원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지칭을 했고 관리자는 차장에서 부장 그리고 이제 임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를 3개씩 선택을 하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리스트가 이제 실무자에서는 책임의식이 가장 높았고 관리자에서는 동기부여가 높았고 그리고 임원에서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컨설팅을 하는 현장 전문가 그리고 또 임원분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리더십 역량을 도출을 했습니다. 과하고 많게 이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제 리더십 역량을 이렇게 직급별로 3개씩 정리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실무자의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관리자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또한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무자의 팀워크가 있고 임원의 팀워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같은 이게 역량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팀원한 여기서 말하는 실무자의 팀워크 역량의 역량 정의와 임원의 팀워크 구축에 대한 역량 정의는 달라요. 전혀 이제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러한 설명들이 리더십 역량 사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샘플로 아까 퀸 모델에서 이렇게 22가지 리더 역량을 역량명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역량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실무자도 그게 나왔고 관리자도 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거는 그쪽의 직무와 요구되는 수준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같이 이것들을 역량 정의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 기초 능력에서 도출된 건데요. 직업 기초 능력에서 그 직업 기초 능력의 정의가 그러니까 뭐 특정 직급 아주 신입 사원을 위한 그런 직업 기초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직업 기초 능력은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퇴직할 때까지 직업인이 평생 동안 직업을 가진 직업인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업 기초 능력인데 그 직업 기초 능력 자료를 보면은 하위 직업 기초 능력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따와서 저는 20개로 이거를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여기에서도 이제 그 당신의 직급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실무 역량이랑 실무자는 실무 역량이랑 가까운 게 나올 테고 리더십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는 리더십이라든지 뭐 팀워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 그래서 이러한 역량은 이렇게 저는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정의를 했지만 기업이랑 같이 상의를 하다 보니까 팀워크, 협상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다른 게 필요하다, 뭐 트렌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등등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제 감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뭐 경영 마인드 이러한 것들하고 트렌드 뭐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정의를 조금 명확히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복되지 않게 일단은 역량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트렌드가 우리 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트렌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역량 정의를 같이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설문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 공통 역량과 리더십 역량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돌리고 뽑고 하는 거에 어렵지가 않았는데 아마 직무 역량을 작년에 하시면서 오히려 NCS를 통해서 계속 직무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역량 도출하는데 좀 많이 어려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제가 이제 그 했었던 샘플을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직무 역량 정보 수집은요, 직무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그냥 계속 제가 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회사에 가면은 업무 분장이 돼 있는 자료를 갖고 뭐 조직도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그 조직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업무 분장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해서 NCS 세 분류 정도는 충분히 매칭을 먼저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NCS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직무별 팀장이 쉽게 이것들 저희가 원하는 직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NCS가 무엇이다라는 그런 설명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무는 또 만약에 이제 뭐 바쁘다고 해서 오늘은 부장이 하고 그 다음 미팅 때 이제 2차 검증할 때는 과장이 하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이게 뭐 누가 이걸 뽑았어요? 뭐 틀렸어요. 뭐 등등등 말도 안 돼. 우린 이게 필요해. 라는 그런 말을 수용하다 보면은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계속 직무 분석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할 때에는 약간의 책임감을 갖고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면으로 못하면 첫 번째는 대면으로 하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직업에 어찌 보면은 역량 모델링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직급이 가장 높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차, 3차, 4차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책임을 갖고 이것도 그분한테도 사실은 약간의 그런 중요감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기업 표준이 된다라는 거를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인제 직무 역량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서는 이제 간단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뒷파트에서 이제 엑셀로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확장형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했었던 부서별 업무 분석도를 보고 조직 흐름도를 보고 뭐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 분류를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고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역량을 부서별로 이건 우리가 이제 도출한 직무죠. 직무별로 어떠한 직무 역량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공통 역량에서 네. 주인의식, 책임감. 근데 여기에서 아까 그 책임감에서도 실무자의 책임하고 공통 역량이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의 책임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어 그리고 행동 지표로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걸로 이렇게 행동 지표를 넣는다면은 관리자의 책임감은 부서 내의 업무 진척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수준별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샘플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리더십 역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뭐 실무자, 관리자, 임원 그렇게 나눠서 했듯이 이렇게 실무자 거를 샘플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직무 역량 같은 경우도요. 뭐 인사관리 역량 정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만들고 이제 뭐 능력 단위가 인사관리 역량 밑에 한 대여섯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여섯 개의 그런 행동 지표가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핵심만 뽑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네 됐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이게 타이틀 사항은 아니지만 도출 역량 검증을 그냥 보고서 상에 사실은 이러한 거를 좀 그냥 만들지 않고 뭐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SME가 타당성과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런 것들을 상중하로 평가를 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다. 뭐 직무 역량에서 이렇게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도표를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은 이제 역량 모델링 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22년도에 제시했던 1번,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저라면 이렇게 타이틀을 서브 타이틀을 넣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직무 역량 이제 그 도출하는 거를 다들 이제 많이 해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2015년부터 이 NCS 컨설팅을 했지만은 이 직무 역량 도출을 어떻게 할까 작년에 참 이 부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일단은 제일 먼저 가서 이제 그 조직도를 바탕으로 사업의 흐름,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실제 직무 내용에서 이제 인사 총무 팀 단위거든요. 마케팅 팀, 뭐 생산 관리, 뭐 그 파란색은 팀인데 팀이 사실은 직무명이에요. 그래서 직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고 하면 이 직무 하위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을 큰 그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도출할 때에는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 역량명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하고 일단은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NCS하고도 이렇게 매칭을 할 거잖아요. 매칭을 할 때에 많이 중복되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직무 역량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직무가 3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전체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그 역량 모델링을 하기 위한 직무 분석을 할 때에 저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안 하고 있는 직무, 뭐 개발 직무가 무엇이 있는지라고 해서 굉장히 모든 직무를 다 직무 기술서를 도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진짜 직무 분석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량 모델링을 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뽑을 때에 세 분류에서 이제 그 필요한 직무들을 뽑을 때에 조금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주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성과와 연결되는 그런 능력 단위를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에는 그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중요도가 5가 될 수가 있겠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개발되지 않는 그 직무에 대해서는 미개발 직무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을 할 거냐가 그 관건 포인트가요. 그냥 하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과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시시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예 그냥 빼고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을 심플하게 하는 게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하고 있는 직무를 성과와 연결돼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이 되고 방향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생산부에서 이렇게 그 팀이 있고 얘가 이제 직무가 되는 거고요.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세분류로서 첨가제 제조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왔고 QM/QC에서도 그 뭐 생산 관리팀도 있고 하지만은 뭐 QM/QC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것들도 있고 많은 부분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산관리팀은 오히려 더 이렇게 여기 있는 상세 업무보다 실제 갖고 오는 능력 단위들이 이렇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칭을 일단은 시켜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품질관리팀을 예를 다시 이렇게 들어본다면은 상세 업무가 있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일단은 나열을 해서 NCS에서 이렇게 갖고 왔더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용의 유사성과 그리고 세분류의 유사성과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세분류가 하나일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류 기준으로 그 직무 역량을 선정을 했다는 것. 그래서 품질 관리팀에는 3가지가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를 네, 그래서 직무 역량 이렇게 3가지로 도출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마지막 장표에 보면 결국엔 능력 단위를 갖다가 전체 그 앞자리 예. 그 합쳐서 직무 역량을 만들어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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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직무 역량 가지고 결국엔 역량 사전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죠? 그런데 이 능력 단위도 결국에는 회사에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 직무 역량도 결국엔 이걸 합해서 또 일을 하는 내용을 만든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업체는 혼동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그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직무 역량은 우리가 많은 그 여기서 하고 있는 능력 단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회사에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요소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선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지금 보면 뭐 품질 관리도 한 16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2개를 선정을 해서 네, 이 네. 부분은 우리가 직무 역량을 키울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데피니션을 더 명확히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약간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또 직무기술서하고 역량사전하고 또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직무 역량을 만들어 놓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얘에 대한 그 데피니션은 우리가 직무기수와 비슷한 또 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놔두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한 16가지의 어떤 품질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직무 역량으로 또 3개를 만들어서 또 별도로 또 관리하고. 근데 일은 능력 단위로 하는데 또 역량은 또 이걸로 만들어서 이거에 데피니션이 있고 또 사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상당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년에도 이제 고민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 단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개를 뽑아서 그냥 그 직무 역량으로 만들자 지금 그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뽑아놓은 직무가 만약에 직무 능력 단위가 100개가 있는데 우리는 매번 이제 그런 것들을 역량으로 묶어야 교육 체계도가 직급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능력 단위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직무 기술서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역량 사전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이런 내용들인데 중첩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요. 그 직무 기술서를 이제 한 4번 정도를 직무 분석을 진행을 해도 그러니까 목표는 한 뭐 5, 6번이지만은 4번 정도 이렇게 그 직무 분석을 같이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직무 기술서에 행동 그 수행 준거
거기까지 가서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능력 단위 요소를 삭제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능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단위를 수정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뭐냐면은 사내 표준 하나, 둘, 셋, 넷, 5개를 품질 경영 역량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를 묶었다고 한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그 직무 기술서에 있는 수행 준거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사내 표준화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직무 기술서에 있는 것들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와가지고 행동 준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세부적인 거지만은 크게 포괄하지만 이제 큰 개념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유는 방금처럼 이렇게 핵심만 뽑아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는 상세하고 얘는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을 뽑아온 거고, 그리고 또 그 훈련 계획 그 이제 뭐 사원부터 이제 뭐 그 임원급까지 직무에 관련된 훈련 체계도를 만들려면은 한두 개를 뽑아오면은 나머지 거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역량 베이스로 설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어찌됐든지 간에 뽑아놓은 능력 단위는 묶어서 역량화해야 교육훈련 체계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능력 단위,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능력 단위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 능력 단위 요소의 그 능력 단위별로 중요한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역량으로 끄집어내자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크게 그걸 묶었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묶어버린 네네. 거고 그 네네네. 묶은 걸 가지고 그 직무 역량이 한 3개 정도 나오면 네. 그거 가지고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 그쵸, 그쵸.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만약에 뭐 품질 경영 전략에 이제 그 역량 베이스로 교육 체계를 할 때에 품질 경영 역량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별로 뭐 5, 6급은 뭐 4까지는 대리이고 5, 6은 만약에 차부장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역량은 이렇게 있지만 이게 뭐 대리과정, 뭐 부장과정, 뭐 차장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역량 베이스로도 같은 품질 경영 역량이지만 직급별로 다른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체제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니 그 지금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전개를 잘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직무 능력 단위로 수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결국 교육 체계도 어떤 그 수준을 맞춰서 이제 교육 체계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각각에서 능력 단위 요소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서 만들면 어떤 거는 6급이고 어떤 거는 4수준이고 어떤 5수준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죠? 그럼 거기서 또 무슨 그러면 얘를 이걸 전체적으로 막 아예 5급이든 6급이든 중소기업 같은 거 한꺼번에 다 해라 한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끄집어내서 하면 다시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네. 그 품질 경영 역량 안에 4급도 들어있고 5급, 음, 5수준, 4수준, 6수준 다 들어가 있으면 네네. 그 중에 실제 이제 능력 단위 요소는 몇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뽑아냈기 때문에. 그럼 4수준 해봤자 한 2개, 뭐 6수준 해봤자 한 2개, 5수준 2개인데 그걸 가지고 교육 체계를 만든다 하면 그러면은 이게 나누기가 좀 그럼 음, 4, 5, 6 나누면 결국은 또 능력 단위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수준을 비슷하게 묶어가지고 역량을 뽑았어요. 그래서 직급별로 웬만하면 이게 이제 같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하고 뭐 이렇게 뭐 3수준하고 뭐 7수준 같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품질 관리 역량 1, 2 해가지고 수준을, 그러니까 만약에 뭐 2에서부터 4까지 품질 관리 역량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뭐 4, 5, 6, 7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정을 만들 때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능력 단위가 묶여서 과정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다 예, 설명 ISC별로 받았어요? 저기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제가 작년에 네. 이제 다른 ISC 거기에서는 이 역량 사전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통 역량에서 3개, 직무 역량에서 리더십에서 3개, 그다음에 직무 역량에서 4개 해가지고 10개만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해가지고서 다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직무 역량을 전 직무를 다 한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전 직무를 기본으로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공단에서도 이게 계속 말이 바뀌어서 사실 작년에도 전 아니, 직무에 직무 대해서 분석은 다 하지만 네네. 역량 모델링을 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오른볼라도 역량 사전을 하려면은 전 직무라고 해야 되면은 작년에 제가 한 600명 되는 회사에 보니까 수백 개가 나오던데, 그 수백 개 직무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직무 자체, 역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업체 같은 경우 저희도 있었는데요. 핵심 역량만 뽑아내서 저희가 그때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어차피 이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 우리 강사님은 이제 리더십 2개, 그다음에 공통 2개, 그다음에 직무를 몇 개 하신 적이 아직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전체를 10개로 보고 공통 3개, 역량사전, 그다음에 리더십 3개, 직무 3개, 4개, 이렇게 해서 한 10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공단이랑 최종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숫자를 딱 정하기엔 그렇고요. 저희 그 작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역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업체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문의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일단 공단에서 요청하는 최소 조건 먼저 맞추고, 그 이후에 일단 저희 ISC 방향에서도 또 맞는 방향에 대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제가 역량 수에 대해서는 좀 공통으로 이번 주 내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한 말씀 더 보탠다면은요. 사실 이제 직무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팀장을 세우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할 때 팀 단위로 직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업 수준에서 사업 부문에서 사실은 직무 분석을 하다 보면은 팀장 이제 영업 1팀에서 5팀까지 있다. 라고 하면은 영업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듯이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무 분석에 아까 그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심플하게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지금 이 기업은 뭐 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이라 샘플로 오히려 더 보여드리기가 좋았는데요. 직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8개에서 보통 한 직무당 그 역량이 많게는 5개, 그리고 작게는 2개. 그러니까 역량 개수는 사실 굉장히 적은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전체 직무 분석을 하고 역량 사전까지 만드는 것도, 아니 그 사전 만드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겠지만은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무 분석은 심플하고 핵심에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는 이 역량 그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이 역량 모델링하는 게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제가 보는 거는 그거는 핵심 역량으로 보는 거예요. 핵심 역량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그렇죠. 네네네. 인사총무가 무슨 뭐 핵심 역량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진짜 이 회사는 영업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아니면은 생산과 생산 관리가 중요해. 그러면 큰 맥락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직무가 나눠져 능력 단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모아서 다시 사전을 만든다 한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량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직무 분석과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다 광활하게 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거보다는 키가 되는 진짜 중요한 그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역량 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그 부서의 역량이 아니고 그 회사에 진짜 필요한 핵심 역량, 이 부분은 무조건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키워야 되는 그런 역량이다 하는 부분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하나 그냥 방법론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진짜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능력 단위를 20개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능력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도출하자는 건데 저는 거기에 조금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업에서 한 20개 정도의 능력 단위를 도출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능력 단위 기반으로 핵심 역량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 방법론이 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럼 뽑을 수 있는지.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뭐 능력 단위를 막 억지로 사실은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묶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한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핵심 역량을 2개만 만약에 도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방법론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자, 우선적으로 공유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의 리더십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똑같은 방식이죠. 뭐냐면 너희가 봤을 때 너희 회사에는 이런 그 직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에서 우선은 이 큰 직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력이다. 역량이라는 부분이. 그 다음에 영업력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AS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하고 사실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가 우리가 인사총무가 핵심 역량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죠? 그쵸. 예. 그렇다 그러면은 세무회계 같은 거 요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외주 준다고 하고 있는데 자금만 빼놓고 이런 부분을 갖다 핵심 역량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진짜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들이 평가하라 이거죠. 평가를 해서 아까 앞에 차트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고 잘 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럼 얘네들은 이런 걸 갖다 중시 여기는구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리했듯이 세부 요소 단위에서 그 항목을 넣어서 만들든 뭐 하든 그건 그 뒤에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넓다는 거죠. 네네네. 네, 저도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작년에 이 직무 역량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견이 많았거든요. 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강사님과 같이 거의 이제 전체 능력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분류가 이제 직무라고 하면은 직무 역량은 그 중에서도 이제 능력 단위 중에서도 그 아주 핵심적인 거,
한 3개, 4개. 뭐 강사님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업에서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전체를 하든 3개를 하든 1개를 하든 그거는 기업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컨설턴트가 기존에 이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서 뭐 그게 이제 잘 협의가 되면은 그렇게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과 협의해서 만약에 NCS를 가지고 직무 분석이 나왔다면은 그럼 능력 단위 전체로 이걸 이제 직무 역량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하나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분류 이 직무가 전체 능력 단위는 물론 다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종류는 적어도 이 직무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직무 중에서도 이제 핵심 능력 단위를 한 3-4개 정도, 뭐 강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해서 직무 역량을 다 했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또 협의를 하니까 기업에서 이게 뭐 협의가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무를 가지고 한 능력 단위를 중심으로 한 3개, 4개 정말 핵심이 되는 거, 그 SME하고 협의해서 그 역량을 만들고 행동 지표 다 그래서 이제 다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는 능력 단위로 안 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NCS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능력 단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펌에 있는 뭐 친구들도 있고 관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저 유명한 그 글로벌 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NCS를 가지고 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업본부별로 좀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팀 단위로 뭐 능력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부별로 이제 어떤 진단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영업 본부에는 어떤 그 직무 역량이 중요한지, 그야말로 정말 핵심되는 직무 역량이 어떤 것인지 이걸 설문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역량 사전을 다 이제 그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이게 직무 역량만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이 직무 역량이 그 역량 평가와 이게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직무 역량이 도출돼야 되지, 아마 직무 역량 자체를 가지고 하면은 아마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이걸 회사에서 평가를 위해서 이 직무 역량을 활용하겠다 하면은 뭐 그 답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역량 모델링이 사실 워낙 지금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이게 뭔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컨설턴트 분들이 서로 좀 의견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핵심 역량 이제 정리를 해서 핵심 역량만 뽑아내서 진행하자라는 내용도 저희가 한번 공단이랑 좀 최종적으로 좀 가능한지 논의를 해보고 전체적인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제 좀 적용 사례 중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좀 케이스로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예정이니까 저희가 계속 저희도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좀 방향성을 설정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해 주셨던 것만 대답하고 제가 추가적인 행정사항 안내하고 좀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원화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NCS 저희 이제 수준에 관해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에 대한 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계산 방식을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NCS를 구성할 당시에는 전문가분들이 NCS를 처음 만들 때 모여서 각각의 능력 단위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다른 저희 NCS 개발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수준별로 계산식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제가 따로 이거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행정사항 관련해서 좀 안내 드리고 오늘 좀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 역량 모델링에 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논의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사업 진행하는 입장에서 또 행정사항도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행정사항 안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사업 일정부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확장형이랑 기본 플러스 확장형이 각각 사업 종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확장형은 8월 8일이 종료고 기본 플러스 확장형은 10월 5일이 종료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저희 오늘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책임이랑 일반께서 협의하셔서 기업 담당자분들과 일정 잡고서 좀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서 중간 검토를 이제 확장형은 7월 6일, 기본 플러스 확장형은 9월 7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그 보고서에 올해는 체크리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어디까지 좀 작성이 돼야 되는 란을 만들고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시기랑 일정 잘 고민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좀 요청을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제출일은 확장형은 7월 25일, 기본 플러스 확장형은 9월 26일로 일단은 1차 안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마무리 짓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컨설팅 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저희 화학바이오는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차는 중간 검토일에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고 2차는 저희가 사업 종료일은 10월 5일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공단으로부터 사업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사업 종료 후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0월 20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잔금 수령 받는 대로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에는 저희가 사업 종료 이후에 일정 잡고 이제 최종 보고할 때는 꼭 얼굴 보고 인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주요 확인 사항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격 확인은 1차적으로 지금 다들 해주셨고 저희가 공단으로 토스한 상태여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피드백 요청드리는 분만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컨설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름이 비즈라는 이 툴을 반드시 활용해야 돼서 제가 이거는 회의 끝나는 대로 아이디랑 패스워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캡처본이랑 출석부 반드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컨설팅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책임 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께서는 MGT 홈페이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가입을 해주셨는데 완전 신규 컨설턴트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께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회원 가입하시면 공단에서 승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입장 가능하니까 회원 가입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GT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책임 컨설턴트 분들께서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회의 일정 올리시거나 이제 보고서 회의록, 회의 사진 이제 올리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MGT 저희가 가이드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 컨설팅 회차별 시간 관리 및 공수 관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장형 같은 경우 책임 컨설턴트 32시간, 일반 컨설턴트 19시간, 현장 컨설턴트 19시간입니다. 이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저희 수당 달라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조절은 가능하나 저희 세 분께서 협의하신 내용 협의가 완료되신 기간에 한해서만 시간 조정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 공수 더 많지만 이 부분도 협의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의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 회의 가능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6시간 하셨는데 이날 타 기관에서 이제 2시간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셨던 컨설턴트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운영 기관과도 중복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해드린 수당이 인정이 안 돼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비대면 컨설팅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 걸로는 일단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가급적 1시간 30분 이상 실시를 해주시기를 이거는 권유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책임 컨설턴트가 일반이랑 현장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 꼭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혼자 컨설팅을 수행하셔도 가능하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희 회의록에 작성하실 때 단순히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우리가 컨설팅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지금 책임 컨설턴트가 주도하여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어플을 활용하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의 사진이 나오는 이제 컨설팅 여러 번 참여하신 담당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이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시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많이 실수하셨던 게 타임스탬프 어플이 사진 찍는다고 바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나서 저장을 해야지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회의 인정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 설정에서 바로 지금 조정 가능하십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원본 사진 저장이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즉시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정하시면은 그냥 사진 찍기만 해도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타임스탬프 때문에 불이익 받지 않는 그렇게 좀 되기를 좀 희망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저장이 되니까 설정해서 수정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의록 예시와 회의 안내 예시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컨설팅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 3일 전에는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나면은 컨설팅 단톡방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임 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 분들만 대상으로 일단 초대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형별로 나눠서 방을 따로 이제 개설할 예정이니까 참조 부탁드리고요. 컨설팅 회의 3일 전에는 저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며칠에 몇 차수 대면 회의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회의 이후 3일 이내에 회의 후 3일 이내에 MGT의 회의록 등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상과 관련해서 그 회계법인에서도 컨설턴트 분들이 올리신 회의록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회계정산을 진행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올해는 조금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컨설팅 수행일지 양식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예시를 참조용으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좀 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참석자 이름이랑 시간이랑 투입 시간을 좀 나눠서 적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총 책임이랑 일반 현장이 몇 시간씩 하는지에 대해서 총 시간 써주시고 그날 한 회의까지 포함해서 몇 시간 했는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책임도 몇 시간 참여했는지 일반 현장도 각각 따로따로 소개할 수 있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도 자체 회의라고 적어주시고 이참으로 일반과 현장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책임 컨설턴트와 일반 컨설턴트가 다 작성할 예정이니까 현장 전문가께서는 회의록은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회의비 사용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양식을 보면은 책임 컨설턴트가 개인 카드를 활용해서 회의비를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인당 다가미 식비 한도는 외부 전문가 미참석 시 10,000원, 외부 전문가 참석 시 30,000원, 다가비는 5,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 저희 기업 현장 전문가가 아닌 타부서 이제 기업의 담당자가 오셔도 올해는 인정이 된다라고 공단에서 이제 범위를 조금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우리 저희 인사 담당자분이 현장 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신데 오늘은 생산 파트에 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NCS 직무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시면은 30,000원 기준으로 식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저희 컨설팅 진행할 때 그 사진 2번 찍으시잖아요. 두 사진 다 나오셔야 되는 점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대면 회의 시에는 지출 불가하고요. 그다음 회의 장소가 이제 식사 장소가 너무 멀 경우에는 불인정되는 점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긴 한데
저희가 5km에서 7km 정도로 일단 너무 좀 멀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 좀 유들이 있게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비는 책임 컨설턴트가 개인 카드 사용 후에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제출 양식도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카드 양식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책임 컨설턴트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 컨설턴트 분이 사용 후 영수증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실비정산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3인이 외부 전문가 미참석 시에는 이제 3만 원까지 활용이 가능하실 텐데요. 27,000원 발생했을 때 3만 원 지급이 아닌 실비 27,000원 지급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비와 다가비는 별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다가비 커피 같은 것들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식사를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시면은 다가비는 좀 최소한으로 좀 개인 카드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별 회의식 때는 최대 지금 기업별로 15만 원을 1차로 좀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있는 모든 경비를 다 소요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예산 자체가 사실은 사업 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여서 경비랑 식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공평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일단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중간 정산 이후에 예산 가용 범위에 따라서 이 범위는 좀 추가적으로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별 회식 때 최대 15만 원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비 관련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통비는 저희 ISC에서 하시면 아마 대부분 좀 많이 보셨던 양식일 것 같은데요. 실제 주거지, 사무실에서 기업 거리까지 포털 사이트, 저희는 네이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교통을 통해서 실제 거리 계산을 기업이랑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넷에 나오는 유가를 당일 확인해서 실제로 이제 나오는 기름값에 대해서 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톨게이트 영수증이나 톨게이트 타지 않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처에서 주요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증빙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좀 많이 헷갈리셨던 부분이 주요한 영수증 5만 원 주요했는데 왜 5만 원 안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갔다라는 증빙이기 때문에 5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닌 실제 거리만큼 저희 유가 계산해서 드린다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행정사항은 저희가 그 다음에 숙박비도 지급이 가능한데요.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이 양식과 함께 저희가 시도별로 이제 지급 가능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준까지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비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같은 시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공단이 좀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이 양식 보완하면서 같이 기준 설정해서 숙박비와 택시비까지 가능 여부 다시 한번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항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역량 모델링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식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정답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공단 담당자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도 이제 해당 기업에 맞게 좀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해주신 자료들 보면은 이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갔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적용한 사례까지 좀 참고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좀 행정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 듣고 답변 드리고 회의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참석할 경우에는 예, 만약에 4명이 참석하면 12만 원까지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당 15만 원은 초과할 수가 없는 거로 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1인당 3만 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큰지, 참석하지 않을 때는 만 원인데
사실 네네. 공단의 입장은 그 컨설턴트 수당에 교통비와 회의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표를 보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 자체를 굉장히 낮게 측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타 운영기관에서 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긴 한데, 저희도 일단 최대한 우선적으로 식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지만 교통비는 최대한 좀 지원해 드리려고 좀 방안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15만 원 기준으로 해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남는 만큼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조금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식비는 예. 2인당 10,000원을 따지는 거죠? 이 3만 어, 원, 외부 차원에서 3만 원이 아니고 네네. 3명까지 해서 10,000원, 3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타부서 담당자가 참여한 경우 올해 외부 전문가로 인정이 돼서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임 일반 현장과 타부서 사람이 처음부터 있으면은 3만 원씩 4명에서 총 12만 원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한 번 쓰면 끝날 수도 있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오케이. 저희 예산표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최대한 알았습니다. 저희도 지원해드릴 예정인데요.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컨설팅 시작하실 텐데, 사실 코로나가 너무 좀 심해진 것 같아서 방문하시기 좀 어려우신 것도 좀 알고 있고, 기업에서도 많이 꺼려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문하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그래도 처음 킥오프 미팅이나 이럴 때는 한번 이제 방문하셔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또 모니터링 할 때 좀 매번 좀 찾아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가시면은 너무 저희 우리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같이 좀 얘기 들어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참여해주신 모든 잠깐만요. 일정표 제출하고 시작하는 거죠? 일정표요. 예. 그냥 해도 되나요? 올해 세금을 같은 그- 경우에는 일정표 예. 따로 예. 착수 2주 이내까지 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일정 잡고 진행하셔도 이상 없습니다. 네.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네, 일정표는 따로 저희가 예. 아직 요청 그럼 뭐 올해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일정 잡으신 예.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한테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좀 제가 방 개설하면 예.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MGT에 등록해 주신 다음에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상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진은 올라와 있다.